강릉 단오제의 모든 것, 저희가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오늘 다시 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지난주 첫 출연하셨을 때 좀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는 기자님들이라서 딱딱하게 방송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정말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네, 저는 이 강릉 얘기를 하면서 가장 바라는 거는 실제로 강릉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원래 강릉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생생하게 이 강릉의 제작비가- 분위기를 느끼면서 여건상 네.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죠? 네, 저희가 이 강릉 단오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교수님이 그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록의 1등 공신이었다고. 제가 이제 2005년 네. 단오제가 세계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네. 그때 이제 비드 파일을 만드는 책임연구원을 네. 맡았어요. 네, 그리고 아시아의 단오 민속이라고 해서 책도 냈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서 심의할 때 그걸 제가 작성을 했던 것이고, 단오제로 뭐 여러 권 책을 한 5권 썼나요? 논문 한 40편 이상을 네. 써서 단오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물어요. 단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다 노는 게 단오다. 이게 단오새 이거 단오새 그 구호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명절 축제로서 주야 음주 가무하던 그런 전통 축제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중국의 방해가 대단히 심했어요. 그렇죠. 그 단오는 민족의 명절, 국가의 명절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민족 시인인 그 구론에 이제 기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단오를 유네스코에 신청을 3번째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이제 물질문화유산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무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이런 물질문화, 다시 말해 유형문화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가 우리가 2005년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500개씩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지금 2,000개가 넘습니다. 중국 경우.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민족의 어떤 큰 풍부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 같은 것도 또는 이제 조선족들이 한글 쓰니까요. 네. 아리랑 같은 것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하게 됐죠. 네. 강릉 단오제를 즐기기 전에 네. 좀 이런 인물은 꼭 알아야 한다. 좀 인물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강릉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또 있죠. 강릉 자랑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많죠. 강릉에 일찍이 이제 그 문향이라 해서 많은 인물들이 났습니다. 율곡 선생님, 사임당, 그리고 허균 선생, 허난설원 등 출중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되게 이제 문향이라는 이제 또 예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강릉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글을 읽는 게 이제 골짜기마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이제 큰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향이 있고 문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는 이제 무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도 장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죠. 강릉은 이제 글 잘 쓰고 시 잘 쓰고 문학하고 이런 전통적으로 그런 이제 고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은 인물들이 시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그런 좀 공부를 좀 더 하려면 인물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인재들이 강릉으로. 모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후손들 중에서도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율곡, 그다음에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 또 허균과 허난설은 오누이. 이게 사실 독특한 거죠. 오누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린 경우, 또는 모자가 다 지금 화폐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릉이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긴 한데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건 참 지역으로서도 아주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균 선생은 그 집안 자체가 다 문장을 잘 쓰는 네, 집안이에요. 허씨 오문장가라고 그러죠. 네네네. 초당 허엽 선생이 이제 뭐 초당 도구를 거기서 만들어서 드셨다 할 정도로 초당 선생이 이제 경상 감사도 하시고 네. 그 집안이 이제 문장가로 뛰어났죠. 그래서 이제 허균 선생이 이제 역적이 되시면서 역적으로 몰리면서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멸족을 하게 되죠.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그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 선생부터 악록 허성, 하곡 허봉, 그리고 난설원 허초이, 그다음에 이제 홍길동전을 지었던 허균 선생, 한글 소설을 지었던 허균 선생, 이렇게 오은장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그 참 놀라운 일이 제가 이제 북경대학에 있을 때인데. 그 조선시선이라고 오명재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조선의 시를 모았는데 거기 한글로 쓴 허균 선생의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오셔가지고 둘이 정을 맺고 의리를 나누었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이별의 시를 썼는데 거기 한글로 시를 쓴 거죠. 네, 시진핑 주석이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두 편의 시를 이제 낭송을 했어요. 네, 우리 한국하고 중국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담상조, 서로 마음을 통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인용한 시가 바로 허균의 시예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최초의 중국 유학생이었던 그 최치원, 최치원의 시 한 수, 신라 시대 때 두 수를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허균의 시가 낭송이 된 거죠. 중국과 우리 사이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대수다. 비가 오면 지금 이제 황사가 불면 우리도 지장이 있죠 하듯이 비가 오면 우리도 이제 같이 비를 맞는다. 한중 간에 최초의 한류 열풍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최초의 한류요? 네. 중국에 널리 알려진. 네. 그 최치원 선생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치원보다 조금 더 알려진 인물이 있었죠. 헌한설원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물론 이제 중국에 시집을 간 고려 때 많이 있죠. 고려 시대 때 중국에 시집 간 사람도 있지만 중국에 시집을 가지 않고 중국에서 시집을 낸 최초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난설원 집 헌한설원입니다. 무려 218수의 시를 남겼는데 이제 그 가운데는 8살 때 썼다는 그 광안전 배공로 상량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8살 때 그 엄청난 글을 썼는데요. 그 글씨를 또 누가 썼느냐? 당대의 명필. 어머니가 떡썰기대회 1등 하신 분이죠. 한석봉. 네, 가래떡을 잘 써시는 분 1등 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한석봉이 글을 썼어요. 이자료이긴 한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한 300년 맞아도 됩니다. 이 한석봉의 글씨고 이 8살 때 한한설원이 쓴 배공로 상량문이죠. 8살짜리가 이렇게 긴 글을 썼다는 거죠. 네. 그 더욱이 이제 집을 져서 광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남원에도 광안로가 있듯이 그게 이제 도교의 궁전이에요. 그 배공로라는 이제 누각을 짓는데 거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신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8살 때 뭐 하셨어요? 중요한 건 저희 애가 6살이거든요. 아직 한글도 몰라요. 한글도 뭐 숫자를 겨우 아는 이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석봉이 자기가 썼다고. 충청각에서 썼다는 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조선시대 특히 좀 여성들의 뭐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 난설원이라는 그 인물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렸을까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찌를 질문하시는데 조선시대 그 반가의 양반가의 반가의 집안의 여성들은 이름도 있고 호도 있고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난설원도 호거든요. 자는 경번이고 이름은 초이예요. 그 글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 못지않게 남성도 이제 성인 되면 관례를 하면 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름 말고 다른 자를 받는데 성인으로 이름을 받죠. 근데 여성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임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유산도 지금은 이제 장자 유손으로 조금 더 유산이 더 많이 가는데 조선시대 똑같았어요. 사임당 같은 경우 똑같이 남녀가 재산을 나누게 됐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칠거지약이니 뭐 남녀 차별이니 그러는데 조선시대 반가의 여성들은 남자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허난설원이 그러니까 뭐 세 가지 한이 있다. 네, 삼한. 네. 조선 땅에서 여성으로 김성립의 아내로 태어난 게 한이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했네. 공부했습니다. 허난설원이라는 이 여성 인물에 대해서. 진짜 조선시대 때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장관도 하시고 지금도 뭐 외교부 장관도 하시고 뭐 장관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분은 이제 여성이 태어나니까 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벼슬도 못하고 과거도 못 보고. 그런데 실제로 시에 보면 여도사, 그러니까 도교의 상상의 도교의 세계에 가서 벼슬을 아치가 되는 그런 꿈을 보여준 것이죠.